요한 하리 저자고요. 도둑맞은 집중력, 영어로는 Stolen Focus. Stolen Focus. 이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둑맞은 집중력. 아마 2부 제가 생각하는 2부부터 확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14장 정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아마 유명한 책이니까 다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책 표지는 저는 이북으로 읽는데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이 유명한 표지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Stolen Focus, 요한 하리의 책입니다. 책을 읽는데요. 역시 그 저널리스트답게 책이 술술 되게 잘 읽혀요. 되게 잘 읽히고 전문적인 내용이랑 또 개인적 이야기를 잘 믹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아주 아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엘비스 프레슬리에 굉장히 심취하고 몰두해 있던 집중을 굉장히 잘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봤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총명하던 아이가 전혀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에만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에 데려가 줄게 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이 온라인에 핸드폰에 들어가지 않는 걸 조건으로 겁니다. 모든 경비는 내가 댈게.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에 갑니다. 미국 남부주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거기 데려갔는데 거기서 본인이 경험한 좌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적인 책을 설명합니다. 갔더니 누구도 그 현장에 있지 않고 핸드폰으로 사이버 세계에 접속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물관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를 직접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 증강현실 같은 거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이패드랑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이라는 그 현장에 가서도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도대체 우리의 집중력이라든지 우리의 관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탐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분노가 단순히 그 아이, 자기가 아끼던 그 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자가 뭐 83년생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한 20살 언저리부터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고 핸드폰을 쓰기 시작해서 한 20년간, 지난 20년간 거의 우리 관심을 다 뺏어가는 이 테크놀로지에 다 함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코로나 이후로 아주 저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집중력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게 요한 하리의 질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러고 여행을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몇 달간 여행을 떠나는데요. 미국 동부에 보면 이렇게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오른쪽으로 바다 쪽으로 쭉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반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빈스 타운이라고요. 그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동네로 자기가 3개월간 실험을 해보러 떠납니다. 모든 인터넷과 모든 연결을 끊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이로 신문을 읽고 종이로 책을 읽고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핸드폰을 집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친구 집에다가 자기의 아이폰과 뭐 맥북을 다 맡겨놓고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장 안 좋은 핸드폰이 되지 않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핸드폰을 사고 동네에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카페에서 머물고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신문으로 속도를 느리게 제공받는 삶을 살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자기에게 벌어진 그러니까 스스로 관찰하잖아요.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왜 자다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에 왜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자기 자신의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관찰해 나가면서 그거를 단순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가 아니라 사회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집중력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네 라고 이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칼처럼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혹은 출판사가 칼처럼 구분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읽다 보니까 큰 그 세
뭐라 그러죠? 새 묶음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1장부터 14장까지 책인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의력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 개인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집중력 문제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죠. 1장부터 5장까지가. 그 6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굉장히 본격적인 이 사람의 주장인데요. 개인적으로 내 관심사를, 내 주의력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은 허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Stolen Focus,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가 집중력을 상실했어, 내가 집중을 하지 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간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 해간 주체는 아주 엄청나게 뛰어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24시간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일련의 엄청난 빅테크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6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알람을 끄려고 해보고 아무리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봐도 아마 허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10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 내용은 요한 하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독자로서 9장까지 읽다가 힘이 조금 분산되거나 빠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 큰 무리가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력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연구한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는 좀 그거를 더 큰 단위로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인류 차원에서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를 우리가 인류 전체적인 차원에서 집중력을 회복한다면 기후위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비만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ADHD 진단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좀 문제 차원을 더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시 말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그런 고찰에서 시작한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 6장부터 9장까지는 그거를 도둑질해가는 무리가 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걸 설명해 나간 거고요. 10장부터 14장까지는 그렇게 발견한 원리들을 다른 문제들에게 막 적용해 보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 다음에 식단, ADHD 이런 여러 문제들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읽다가 10장부터는 좀 이야기가 퍼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기후위기에 대해서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 10장부터 14장까지는 나오미 클라인의 요지랑 좀 많이 비슷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제가 이걸 읽고 샀는데, 여기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책 요약은 좀 된 것 같아요. 세 부분으로 인유적으로 좀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부분 1, 부분 2, 부분 3. 오늘은 부분 1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저는 이 책에 여러분이 제일 재밌어 할 부분은 사실은 1장부터 5장까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5장까지만 있다면 이 책의 가치는 그냥 자기 개발서에 마치 그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이 책의 백미이긴 하지만 우리를 확 끌어들이는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집중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통념에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우리가 과연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보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도 뭘 할 수 있고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에 익숙해져서 그걸 하면서 다른 것을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연말에 세금 보고를 하는데
세금 보고를 한다고 켜놓고 계속해서 오는 문자를 내가 본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로 다시 갔다가 다시 세금 보고로 돌아오는 순간 그 전에 몇 초 전에 몇 분 전에 있었던 일로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다시 생각해 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3초 하고 이 일을 3초 하고 다시 3초 3초 이게 아니라 3초간 벌어지는 그 효율성에 굉장한 저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일을 따로 했을 때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에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인간에게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에 하나만 하라는 게 조언입니다. 저도 실제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에 집중해서 끝내고 다른 거로 넘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조언해 주는 거 하나는 이 사람이 10분간 집중하고 1분간 딴 생각을 하고 10분간 집중하고 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계속 거기서 더 적응해 나가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 몰입의 손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키너의 비둘기와 미하이의 화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게 두 명의 어떤 심리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스키너는 사람이라는 건 결국 그 보상과 처벌로 인해서 조종할 수 있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해요. 비둘기도 막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사용하면 뭐 알파벳을 읽을 수 있겠죠. 뭐 먹이 먹는 방법을 자기가 똑똑하게 고안해낼 수 있겠죠. 특정 자극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스키너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한테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적용된 기술이기도 하죠. 뭐 스키너가 적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인터넷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에게 라이크를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 점점 더 그런 사진을 올리고 그런 동영상을 올리게 되겠죠. 나에게 주는 보상과 처벌로 인해서 내 행동이 그렇게 적용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반면에 그럼 인간이 과연 그것뿐인가? 인간이 보상과 처벌로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질문을 하고 미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하이 역시도 심리학자라고 말하는데요. 몰입이라는 거에 굉장히 몰두한 사람입니다. 몰입하는 예술가들을 잘 관찰한 결과 그 몰입하는 예술가들은 보상에 크게 목매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라이크를 눌러주는 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몰입 자체, 그 일 자체에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막 몰두해 있는 그 상태,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일의 동기라는 거죠. 그 몰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 뭘 돌아보게 될까? 내가 받았던 그 라이크의 수만큼 혹은 뭐 올렸던 트위터의 수만큼 내가 그걸 돌아보게 될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온전히 몰두했던 그 몰입의 순간을 돌아보게 될까? 요한 하리는 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몰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몰입의 순간은 우리도 많이 있죠. 독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달리기 하면서 처음엔 지루하니까 이렇게 막 음악을 듣던지 팟캐스트를 듣던지 하면서 시간을 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달리기 자체가 좋아지면 어느 순간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고 뭐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 에어팟에 그 배터리가 다 돼서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고 한 20분 30분간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저 달리기 자체에 몰입해서 몰두해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가장 깨어있는 순간이었다라고 나중에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 몰입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 장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 하리가 그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데서 자기한테 벌어진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근데 사회학자들의 설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 속으로. 저도 뭐 너무 핸드폰을 많이 들어보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핸드폰을 사서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몇 달간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자꾸 들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에다가 데스크탑을 또 사다 놓고 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그 지점에서 이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런 일이었어? 라고 설명의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시 자본주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 캐피탈리즘, 이 감시 자본주의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건 뭐냐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잠을 자지 못하면 집중을 못하고 집중을 할 수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습관의 문제라든지 행동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아마존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우리를 계속해서 잠들지 못하게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 내가 놓여 있으니까 혼자 어떻게든 자보려고 해. 뭐 약을 먹고 자보려고 해. 이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노티피케이션을 끄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이 감시자본주의는 왜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가? 왜 그 회사들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가? 굉장히 강력한 문구가 하나 여기서 나옵니다. 챕터 제목이기도 한데요. 잠든 사람은 아마존에 접속하지 않는다. 잠든 사람은 아마존에 접속할 수 없죠. 소비를 할 수 없죠. 자다 깨어서 밤에 뭔가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클릭하고 결제하는 그런 소비자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딱 적정한 시간에 모든 핸드폰을 끄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내 머리를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손에 닿는 곳에 핸드폰을 두지 않고 그냥 그런 이 소비 자본주의가 우리를 몰고 가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3장 잠들지 못하는 사회라고 명명한 제목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회요.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깨어있는 순간 집중을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덜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는 사회,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회, 이런 제도 안에서는 우리는 되게 벌어진 현상 중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소설을 읽지 못해요. 긴 텍스트를 읽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거긴 한데요. 유튜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예능이라는 것에 호흡이 굉장히 짧잖아요. 한국 예능이 뭐 탁탁탁 대화가 주제가 금방금방 넘어가고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능을 이게 쇼츠라든지 유튜브로 만들어내는데 되게 최적화된 것 같아요. 예능이. 어쨌든 근데 그 예능이 한 몇 년간 몰두해 있다가 보면은 긴 흐름의 tek스트, 심지어는 드라마마저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호흡이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탁탁탁탁 앞으로 넘기든지 요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2배속으로 틀어놓고 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마저 2배속으로 틀어놓고도 딴 걸 하죠. 우리가 긴 호흡, 오랜 사고를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게 드라마를 그래서 보지 않기 시작했었고 영화 같은 건 뭐 더 보기 힘들어졌죠. 그런 짧은 흐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당연히 소설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원래는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원래 성향 자체가 좀 이제 짧은 호흡을 좋아해서 근데 소설을 읽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소설 한번 읽어봐야겠다. 도대체 소설에 어떤 매력이 있는가? 그래서 막 찾다가 제가 너무 낯선 처음부터 어려운 갑자기 낙원의 2편 이런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나마 익숙하고 읽기 편한 소설 Beast of a Little Land라는 이 한국인 1.5세 저자가 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전후 그 시기에 벌어지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저자는 프린스턴에서 아키올로지, 고고학, 그 다음에 문학을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근현대 하여튼 그 시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곁다리 얘기고요.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긴 호흡과 길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상상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장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죠. 5장 제목은 딴 생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저한테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이 저자한테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면 온라인에서 벗어나겠어, 온라인을 끊겠어, 책으로 종이로 책을 읽겠어 라고 결정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벌어지냐면 그 인터넷 텍스트를 소화하는 방법 그대로 이런 책들을 소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계속해서 취득하려고 해요. 여기서 벌어진 예를 들면 소설에서 루나랑 로투스한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지? 얘네 관계도는 뭐지? 얘가 몇 년도에 누구한테 뭘 했고 몇 년도에 이렇게 틀어졌고 뭐 계속해서 그런 나를 몰두하는 상황, 그러니까 몰두는 좋은 말인데 어쨌든 정보 취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드라이브가 우리에게 걸리게 됩니다. 한순간도 책을 덮어놓고 책을 내려놓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식물원에 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이 책을 1시간 읽습니다. 그리고선 이 책을 덮고 1시간을 그냥 멍하니 있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집중력을 도둑맞은 삶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종이 매체조차도 그렇게 소화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집지는 않지만 또 다른 책을 막 뭐라 그러죠 이걸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막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듯이 여전히 그렇게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딴 생각을 하도록 머리를 냅두라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할 때 우리한테 이미 들어왔던 정보들이 이렇게도 연결되고 저렇게도 연결되고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그때 머릿속에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도 그 저자가 쭉 밀고 나가는 논지가 있을 거잖아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론이 나잖아요. 하지만 A부터 Z까지 연결하는 그 방법이 이 저자가 전개하는 방법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르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딴 생각을 할 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 책을 읽고 A, B, C, D, E, F, G라는 엘레멘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이 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막 연결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딴 생각을 할 때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멍하니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화장실에 변을 보러 갈 때 핸드폰이나 책을 들고 가지 않을 때 나한테 벌어지는 유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이쯤 돼서 뭔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았다 뿐이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자꾸 나를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몰두했었는데 이쯤 읽을 때 그냥 딴 생각을 해도 괜찮구나, 그냥 멍하니 있어도 상관없구나, 내가 핸드폰이라든지 책을 들지 않고 산책을 나가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나 출판사가 일부라고 지은 건 아니고 제가 명명하는 일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 부분까지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의 다른 강연이라든지 책 중에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도둑맞은 우리한테 벌어지는 이 현상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설명하는 메커니즘과 거의 비슷하게 설명해 나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라든지 알람, 노티피케이션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중독을 끊으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물 중독에 비슷한 관점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테드 강연이긴 한데요. 테드.com에 가면요. 요한 하리, 한국어 제목으로는 당신이 중독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강연을 보면 이 사람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랑 이 책에서 우리가 미디어 중독에 대해 설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가 이 중독에서 발견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집중력에도 적용하고 그 집중력을 또 다른 이 책이 후반부에 나오는 기후위기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흥미롭죠.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권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한 하리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 하리의 이 도둑맞은 집중력, 아이러니죠. 이 사람의 책을 이북으로 읽고 있다니. 네. 그리고 2부, 이 책의 2부에서는 이 뭐라 그러죠?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2부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